안녕하십니까. 39회 봄연구원 산학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산학 세미나 한 지가 한 4년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재무 투자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는 조금 실제로 활용되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 영미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ILS, 인슈런스 링크 시큐리티에 관련된 현황과 주요 이슈를 봄연구원 조영은 연구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고요. 이후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은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보험연계증권의 현황이랑 주요 이슈를 이렇게 정리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중요한 내용들은 이 토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저는 그냥 가볍게 현황과 어떤 이슈가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현황입니다. 예. 먼저 이 ILS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통 보험연계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험연계증권은 보험 사건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동하는 그런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보험 사건의 발생 빈도나 그런 심도에 의해서 원금이나 이자가 변동하는 그런 금융상품을 말하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보험 연계증권으로는 대재해 채권, 그러니까 대재와 연동해 가지고 그 원리금이 달라지는, 그런 채권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보험과 관계된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모든 수단,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파생상품, 재보험 계약, 그리고 신종 자본증권 같은 것도 일종의 여기에 넣기도 합니다. 예. 코코본드나. 예.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좀 좁은 의미의 그런 상품들을 중심으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손해보험 쪽 보험 연계증권도 있고, 그리고 생명보험과 관련된 그런 보험 연계증권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대표적인 게 손해보험 연계증권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대재증권, 대재채권, 캡본드라고 하는 대재채권이 있고요. 그다음 산업손실보증, 그리고 담보부 재보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연계증권으로는 장수채권, 극사망채권, 내재가치 유동화 증권 등이 있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대재 채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재 채권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어떤 거대 재해 위험, 태풍, 지진 같은 거죠. 그런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시키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1994년에 최초로 발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제 그걸 이제 보험금 지급 조건을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그 트리거가 발생됐을 경우에 원금 전액 혹은 일부의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식의 채권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보험료가 기대 손실에 비해서 너무 높거나 피해 심도가 높아서 재보험사의 지급 불능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보험 계약이 좀 성사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재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통해서 이제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대재 채권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보험회사가 시장 다각화나, 그러니까 재보험뿐만 아니라 이런 자본시장을 활용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대재 채권의 요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발행 구조를 보시면은 요 원수 보험 이제 대지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원수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보통 스폰서라고 합니다. 이 스폰서가 이 특수 목적 기구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 특수 목적 기구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유치해서 이제 뭐 자금을 여기에 어, 자금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 그 자금을 안전하게 신탁으로 운용을 합니다. 예, 별도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전에 이제 계약으로 지정된 대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SPV는 만기에 이제 상환할 때 뭐 자산으로 이제 보유한 자산으로 투자자에게 다시 원금을 지급하는 뭐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아까 트리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인데 이게 크게 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 보상액, 뭐 인뎀니티 해가지고 실제 손해액을 기초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게 있고요. 혹은 이렇게 어떤 산업의 손실을 나타내는 지수를 만들어서 그 지수에 연동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진도나 뭐 풍속 등의 그런 어떤 재난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트리거도 있습니다. 이걸 파라미터 트리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모델릭 트리거 해가지고 어떤 컴퓨터 모형에 의해서 추정된 그런 손해액에 기초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트리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발행하는 건 요 인뎀니티나 산업지수형, 파라미터형 요런 것들이 좀 많이 트리거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대재 채권이 뭐 어떤 장점이 있냐? 재보험과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재보험은 이제 보험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대재 채권은 자본 시장의 이 보험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력 같은 경우도 재보험은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대재해가 발생한 후에는 담보력이 감소하거나 뭐 보험 요율이 인상된다. 뭐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 대재 채권 같은 경우는 뭐 그 만기까지는 발행 조건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좀 안정적이다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재보험 회사의 신용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신용 위험이 있는데 재보험은 대재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기간도 보통 재보험은 뭐 1년 단위인데 대재 채권은 뭐 3년에서 10년까지 좀 중장기적인 그런 계약 그런 보장을 할 수 있다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기타 상황으로는 뭐 시장 재보험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 조건이 변동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대재 채권은 뭐 그런 거는 없는 반면에 발행 절차가 좀 복잡하고 발행에 많은 비용이랑 시간이 소요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 채권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실제 손해액이랑 보험금 지급액 차이에 어, 지급액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걸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실제 손해액은 한 뭐 1,000억이 발생했는데 보험금 지급액은 뭐 7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300억 정도의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이 앞에서 트리거를 보시면은 트리거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되는 게 뭐 지수나 파라미터 특히 이런 걸로 할 때는 실제 손해액이랑 보험금 지급된 보험금이 차이가 많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어, 그럼 이게 이제 아까 그건 발행자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인데요. 이게 이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이 대재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떤 장점이 있냐 그걸 봤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의 그 리스크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낮더라. 예, 낮고 그다음에 위험 대비 수익률이 꽤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온이라는 뭐 이쪽에 이제 이런 제보 ILS 발행을 뭐 컨설팅하고 뭐 중개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매년 뭐 애뉴얼 리포트 같은 걸 냅니다. 거기서 뭐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 거기서 이제 이 발행된 IRS를 어떤 지수화해 가지고 그 지수의 위험과 수익률을 이제 그 회사에서 계산을 했는데요. 보면은 뭐 요게 과거에 있던 자료인데, 자, 이 위험 요 X축이 위험이고 이 Y축이 수익률인데, 보시면은 낮은 위험에 좀 높은 수익률. 그쵸? 예, 여기 수익률 자체는 하이힐드 채권이랑 비슷한 수익률 달성하는데 위험은 훨씬 낮죠. 예. 뭐 그런 거를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자기네들 이 ILS 인덱스 이걸 쭉 만들어 가지고 이제 쭉 이 퍼포먼스를 봤는데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한 20년, 2002년에 이제 0으로 시작해 가지고 쭉 보시면 이 누적 수익률이 20년 동안 이 ILS 인덱스, 예, 그러니까 아마 발행된 ILS를 뭐 이렇게 아마 가중평균 투자한 그 투자 수익률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대충 한 200%를 지금 넘습니다. 뭐 한 250%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20년 동안 누적으로 한 250% 정도 수익률을 달성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여기, 예, 여기 주식, 뭐 소형주 지수 같은 것도 있고 S&P 500, 요 까만 게 S&P 500인데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물론 뭐 최종적으로 20년 동안 수익률은 좀 비슷하기는 한데요. 누적 수익률이. 근데 이 위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예, 그 대지 채권이 그럼 어느 정도로 발행되고 있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A온의 자료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좀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죠. 2010년에 뭐 이 정도인데요. 이게 1년이니까 한 47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됐었는데, 지금 2022년에는 한 121억 달러 정도, 예, 발행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규모도 거의 한 3배 정도 커졌죠. 예. 1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공모 형태도 뭐 공모 형태가 많지만 이제 3호로도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제 채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소수의 전문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형태로도 하는데, 이제 3호는 공모에 비해서는 뭐 비용이 낮고 좀 신속하고 유연하게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발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행을 어디서 했느냐, 요것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발행을 보면 가장 많이 발행하는 곳이 버뮤다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 2021년 7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 1년 동안 버뮤다에서 한 41건이 발행이 됐고, 싱가포르이 한 5건, 그 다음에 뭐 케이먼, 뭐 아일랜드, 뭐 영국, 미국 이런 데는 뭐 한 건 정도밖에 없죠. 그리고 홍콩이 뭐 특징적으로 또 한 건이 요때 발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 제가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좀 발행을 하고 있다. 사실 이 싱가포르가 한 2007년부터 굉장히 IS 발행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도도 개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이제 지원금도 주고 발행할 때, 그러니까 비용을 낮춰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꽤 그래도 발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홍콩도 이제 2021년에 그런 관련 제도를 좀 ILS 발행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금 제도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한 건이 발행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대제 채권이 실제 발행된 사례인데요. 이제 그 세부 내역을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예시로 하나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11월에 알리안츠 그룹이 발행한 대제 채권인데요. 이 블루핀이라는, 예, 그런 SPV를 만들어 가지고, 예, 케이먼 군도에서, 예, SPV를 만들어 가지고 발행했습니다. 발행 규모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트렌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유로화로 발행하고 이게 155 이게 100만이니까 1억 5,500만 유로를 하나 발행하고 동시에 이제 6,500만 US 달러로 이렇게 해서 발행한 그런 대제 채권입니다. 당시 이제 발행 금리 같은 경우는 여기 유리보에다가 플러스 가상금리 한 4.55% 정도. 그다음에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이 라이보에다가 한 4.4% 정도 가산해서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한 요게 11월에 발행했는데 2007년 요게 상환이 한 4.5년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4.5년 만기로 발행을 했고요. 일단 중간에 이제 콜 옵션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를 하는 거냐? 이 트리거가 이런 거죠. 이제 유럽의 폭풍, 유럽의 폭풍 위험을 전가시킨 건데요. 그래서 이 유럽의 7개 국가의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그 풍속계에서 측정한 풍속을 이렇게 어떤 파라미터로 만들어 가지고 요 파라미터 트리거를 썼다. 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리스크 수준은 뭐 자기들이 이제 계산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얘기한 게 뭐 손실 발생 확률은 한 뭐 1.38% 정도 된다. 매년. 예. 뭐 기대 손실이 한 1.2%고 뭐 전손이 일어날 확률은 뭐 한 1% 정도 된다.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S&P로부터 이 신용등급은 BB 플러스를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을 하고 이때 알리안츠 그룹이 요거 외에도 계속해서 요 시리즈로 한 1, 2년마다 발행을 계속해서 그것도 다 성공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제 채권이 가장 이제 뭐 대표적이긴 한데 그 외에도 손해보험 쪽 ILS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요거 외에도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산업 손실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트리거가 발생할 때 이것도 뭐 대제 채권이랑 똑같죠. 뭐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인데 대제 채권이랑 조금 다른 점이 몇 개 있다. 산업 손실 보증은 뭐 일반적으로 트리거를 두 개를 넣는다고 그래요. 뭐 산업지수 트리거랑 보상액 트리거를 모두 포함시켜 가지고 뭐 한다. 근데 대제 채권은 트리거 하나만 쓰는 게 좀 일반적이다. 그리고 뭐 계약 기간이 요거는 1년, 보통 1년이고 그다음 발행 규모가 좀 작다. 그리고 유통 시장이 없다. 그러니까 대제 채권은 보통 상장을 시켜서 뭐 유통을 시키거나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통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좀 재보험에 좀 더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특히 요 밑에 담보부 재보험, 뭐 collateralized reinsurance, 뭐 이 이름 자체에 재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재보험이랑 유사하대요. 다만 그게 이제 계약의 그 거래 상대방이 재보험 회사가 아니라 이런 헤지 펀드나 어떤 대제 채권 펀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시장의 투자자가 사실상 재보험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담보물을 제공해 가지고 그런 거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요런 거래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쪽 ILS 사실 이게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생명보험 ILS들도 있다. 특히 뭐 장수채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 사실 이론적으로 논의한 그런 형태의 장수채권이 발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장수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연금 회사 같은 경우는 연금 가입자가 오래 살면 살수록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종신연금의 경우.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이제 자본시장에 떠넘기는 그런 채권이 장수채권인데,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집단의 어떤 생존율이 지정된 수준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의 원금이 손실되는 그 보험회사 입장에 장수 리스크를 이 투자자가 떠안는 그런 계약이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발행 사례는 없다. 이론적으로 이제 과거에 몇 건으로 이제 발행을 뭐 이렇게 준비하고 논의하고 했지만 이 투자자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다 실패했던
그런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굉장히 장수 위험에 대해서 이게 좀 투명하지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투자자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정보가 부족하고 또 이게 계속해서 뭐 인구가 장수 저 뭐죠?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투자 요인이 높지가 않다 하는 점이죠. 그리고 뭐 또 내재 가치를 보험회사의 어떤 내재 가치 뭐 좀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 그런 거를 유동화해 가지고 뭐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거래도 그런 채권도 있다. 그걸 뭐 내재 가치 유동화 증권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ILS 시장의 현황을 뭐 좀 보시면요. 역시 아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발행되는 채권은 대제의 채권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회색 부분 밑에 요게 요 대제의 채권인데요. 대제의 채권이 한 요 정도 발행되고 있고 이제 나머지가 뭐 사이드카니 ILW니 그다음 아까 뭐 설명드린 그 뭐 담보부 재보험 그 외에 기타 등등. 근데 사실 요 최근에 대지 채권 이외의 시장도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것도 좀 보입니다. 네. 그 여기서 뭐 사이드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이제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제 채권이랑 유사한데 플러스 거기에 홀딩 컴퍼니가 위에 있어가지고 이게 저 주식 투자자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특수 목적의 조그마한 재보험사 같은 뭐 그런 걸 사이드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구조는 굉장히 다양하고 뭐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ILS가 발행되고 이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ILS가 그럼 이 재보험 전체 위험 전가 그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본을 어, 담당하고 있냐? 그러니까 전체 재보험 자본 중에 비중이 대략 한 15% 정도 된다 최근에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파란색은 재보험 회사의 전체 자본을 합한 게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요 얼터너티브 회색은 저 ILS 총 발행 금액이 그러니까 아웃스탠딩 그러니까 현재 있는 현재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ILS의 그 규모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15%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는 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떠냐?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2014년에 이제 금융당국이 대제 채권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뭐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좀 진전된 논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보면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런 위험 전가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제가 좀 빈번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자본시장의 수요도 좀 뭐 없다 뭐 이런 게 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논의가 지지부진해 왔다. 그리고 이 대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명확해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갖춰지지 않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2018년에 사실은 뭐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 몇 개국 뭐 미국, 영국, 싱가폴, 버뮤다 그쪽에 이제 ILS 관련된 제도를 좀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ILS와 관련된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행 주체인 SPV, 아까 그 특수 목적 기구 있죠? 그것과 관련된 제도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스폰서, 그러니까 이걸 발행해서 위험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보험회사와 관련된 이 위험 전가 효과를 어떻게 어,
처리할 거냐, 지급여력제도에서 하는 그런 부분, 그 두 가지 제도가 좀 정립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PV와 관련된 제도는 SPV의 어떤 법적인 성격이 뭐냐도 좀 규명의 정의를 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설립이나 운영 방식 그런 거, 그리고 세금에 관한 제도, 그다음에 SPV가 발행하는 ILS에 관한 뭐 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뭐 이 보험회사와 관련된 건 이 위험 전가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 이제 감독 당국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국의 이 SPV에 대한 그 설립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이게 보통 별도로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업법 내에 이걸 하는 것보다는 아예 좀 별도, 물론 보험업법 내에서 이제 고친 그 정의를 내린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이걸 좀 별도로 한 나라들도 있고 그게 좀 더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SPRV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R 그냥 리인슈어런스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SPV가 그러니까 이 ILS를 발행하기 위한 SPV는 일반적인 SPV와는 사실 성격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이건 재보험사 성격을 가지면서 증권을 발행하는 SPV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그냥 SPV에 요거 SPV에 관한 그런 법률만으로는 이게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SPRV를 좀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뮤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규정이 유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 당국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여기 외에는 뭐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보험 핵심 원칙이 있는데요. 그 ICP라고 하죠. 그 예. 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그런 SPRV 규정을 운영하고 있더라 하는 점. 그래서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SPRV가 완전한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 즉 그러니까 이 손해액을 완전히 충당할 수 있어야 된다. 펀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SPRV의 정의도 굉장히 유사하다. 예,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ILS 발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이 세제 혜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 버뮤다가 왜 그렇게 발행을 많이 하냐? 예. 굉장히 일단 세제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싱가포르, 홍콩도 최근에 그런 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발행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요건 이제 그 보험회사의 그 위험 전가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스폰서가 SPRV의 위험을 전가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지급 여력 제도에 반영할 때는 아까 이 기초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초 위험이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위험 전가 효과가 높으려면 기초 위험이 작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다양한 사항을 감독해 하고 위험 전가 효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로는 이제 설립 근거와 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현행 우리나라 지금 보험업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ILS 발행을 위한 SPV가 이 보험업법상 재보험업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지금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ILS의 뭐 법적 성격 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스폰서와 SPV 간 통상 한 개 그룹 이상의 위험을 단연간 이전하는 내용의 그런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상으로 볼 때는 이게 재보험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SPV가 보험업법상 만약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회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또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것들이 다 또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뭐 대표적으로 사채 발행에 제한을 받는다 하는 점. 그러니까 사채의 경우 보험회사는 자기 자본의 100%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SPV랑 이게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예.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례 규정이 없는 한 지금 SPV 같은 경우는 상법의 규제를 받는데 상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되게 정리해야 되는 게 좀 많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어떤 뭐 그 고유 업무 뭐 자본 이게 또 이제 SPV 이게 자본시장법에 또 적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예. 그렇다면 그 중복 가능성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 그다음 뭐 그 납입 자본이나 인적 기준, 물적 기준 뭐 등이 다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현행 세법에서 사실 뭐 이 ILS 발행하는 구조 관련해서 뭐 특별히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때 봤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SPRV 발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ILS 발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예, 법인세 면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원금 제도 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험 전가와 관련된 거는 아까 이제 보험회사가 그럼 이걸 발행해서 위험을 전가시켰을 때 이 위험 전가 효과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지금 이 법령상에서는 좀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보면 지금 보험 위험에 전가가 있고 해당 재보험 계약으로 인해서 뭐 재보험을 받은 회사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재보험 계약의 경우에만 보험회사는 위험 전가 효과를 인정받아서 책임준비금 적립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보험에 대해서 이런데 이제 이 ILS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제 좀 애매하죠, 좀. 예. 그리고 뭐 이 SPRV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 보험회사의 관계에서는 신용 리스크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는데 근데 아까도 보셨듯이 그렇다고 이게 또 높은 신용 등급이 나오지는 또 않았어요. 아까 그 알리안츠가 발행한 것도 그 보면 WB 플러스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낮거나 혹은 어쩌면 또 투자 부적격 등급이 부여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이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별도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신용평가 등급 문제로 SPRV와 이 재보험 계약 체결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이걸 위험전가 효과가 있다고 볼 것이냐 없다고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정리가 돼야 된다. 는 뭐 제가 예, 이 정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영현 연구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 감기 말무이어서 조금 뭐 시원찮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체 발표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IRS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알게 되었고, 실제로 문헌에서 많이 본 게, 실제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역시 제도적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른 일로 이 캡티브 인슈런스에 관련되어서 사실은 조달을 할 때도 이 버뮤다 사례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버뮤다의 이제 캡티브 인슈런스뿐만 아니라 리인슈런스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세 분이 오셨는데요. 실무와 이론에서 아주 많은 성과가 있으신 분 오셨는데 먼저 이렇게 송인정 교수님께서 먼저 프레젠테이션 토론을 해주시고 민동규 대표님에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송인정입니다. 먼저 조혜원 박사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험연계증권의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네, 제 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발표 자료를 받았을 때가 이번 주 초인가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데 그때보다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발견된 거는 그 트리거 설명 관련해서 빠져 있었는데 누락돼서 제가 토론에 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포함시켜 주셔가지고 좀 스킵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업데이트가 잘 돼서 훨씬 더 이해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코멘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여전히 트리거인데요. 그래도 설명해 주신 부분 좀 제외하고 제 코멘트 하이브리드 트리거 관련해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연계증권 관련해서도 한두 슬라이드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제가 추가로 생명보험 전매제도라고 라이프 세틀먼트에 대해서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멘트인데요. 발표에서 저희 다 보셨다시피 이 특수목적 법인에 대해서 독립된 별개의 법 규정이 마련해야 되는 거에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재보험으로 보냐 안 보냐 일종의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보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이때 그러한 허가 기준이나 감독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재보험으로 인정이 되면 보험회사가 보험 연계증권을 통해서 요구 자본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리거 종류에 관련해서 4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중에 거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재보험과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는 트리거 방식, 그리고 또 어떤 방식에 따라서는 재보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 연계증권 투자는 이제 투자 수익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리거 조건이 잘못 측정이 되면 뭐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었는데 지수에 못 미쳐서 손해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지수는 맞았는데 실제 손해가 그 정도 안 일어났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트리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 말씀해 주신 그 트리거 종류에서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새로운 트리거가 적용되기 전에까지 쭉 사용해왔던 임댐니리 보상형 트리거는요. 말씀 주셨다시피 도덕적 해이,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기초 위험은 없죠. 대신 손해액과 그 지급액이 같기 때문에. 지수형 트리거는 반대로 투명성은 높죠. 지표 수준이 이제 투명하게 설정돼 있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위험이 이제 크다. 실제 발생하는 그 액수와 다름이 존재하는 거죠. 셋째, 그 모델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이론적으로 학계에서는 좀 매력적인 도구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파라미터 모델링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전문 지식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손실 트리거라고 해서 2가지 트리거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그러니까 손실액에 관련된 트리거, 그리고 지수에 연계된 트리거.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거는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해서 산업의 지역 그런 특색을 고려한다는 것에,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고 보상액 지급이 빠른다는 것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었던 임댐니리를 사용한 그런 재보험만이 인정되었었는데, 이제 미국의 NAIC가 보험 연계증권을 재보험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서 지수형 트리거 등 다른 이제 트리거들도 쓰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 의견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상형 트리거 하나만으로는 공정하고 알맞은 지급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고 굉장히 편향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손해액 정보만으로는 그 투명성이 부족해서 지수형 방식 안 되죠. 그래서 지수형 방식으로도 기초 위험이 너무 커서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NAIC에 이제 들어가서 본 거는 하이브리드 방식. 그래서 손실액에 연계된 트리거와 관련 지수에 연계된 트리거가 모두 충족될 때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그런 이상적인 트리거가 존재함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또 다른 종류가 더 많더라고요. 뭐 신용 크레딧 리스크 관련해서 신용 등급이 떨어졌을 때 트리거 등등.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험회사 정보가 비대칭을 완벽히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해결이 되고 또 관련 지수도 또 알맞게 각각의 대제에 관련하여 알맞게 측정이 되어야 된다는 가정 하에 이것들이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용이나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이런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이나 채권 발행할 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수익률을 일반 회사채보다 더 높은 만기 수익률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험 연계증권 발행 자체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옮기는, 전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익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렇게 크게 메리트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 트리거가 잘못 작동됐을 시 투자자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고, 보험회사에게는 인데미니티가 보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역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트리거의 작동이 하이브리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전통적인 재범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이 개런티되고, 신용 위험과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점, 이런 것들을 부각하면 보험회사는 이 이점을 사용해서 보험 연계증권을 발행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요. 지금까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 연계증권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졌다면 생명보험 회사에 또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에서 이미 장수 채권과 또 말씀을 주셨는데, 생명보험 그 전매제도, 라이프 세틀먼트 다들 아시죠? 그걸 관련해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먼저 정의를 내리죠. 생명보험 전매제도란 생명보험 계약자가 제3자인 투자자에게 본인의 생명보험을 이제 해지 시 이제 비교를 해보고, 해지 시 선택하게 될 때 그 전매 가격이 해지 환급금에 비해 높다면 전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주는 그러한 거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전매 협의를 통해 자신이 가입 중인 보험의 수익권을 회사에게 양도하고, 이것을 회사가 증권화, 세큐리타이즈 시켜서 보험 수익금을 담보로 하는 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실제 생존 기간과 예측 생존 기간의 사이에 따라서 그 투자자의 수익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보험을 증권화해서 투자자에게 판매가 되고, 또 이것이 또 다시 세컨더리 마켓에서 재판매되고 또 유통이 되고, 또 생명보험 포트폴리오에서 묶어 따로 관리되고 증권화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 전매 대상이 되는 상품이 거의 다 종신보험이라는 점. 네, 정기보험이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전매 시장이 다 에이전트와 브로커들이 지금 중개인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이제 최근 마켓에 이제 뭐 블록체인도 도입되고 이러면서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직접 소비자들이 거래에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거래 비용 그렇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생명보험에서 보험연계증권이 유명한 요인 중에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당연히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고 해서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생명보험, 특히 종신보험을 보유한 고령층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세제 관련 전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까지 면세,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때 해약 환급금까지 일반 소득 적용, 그 초과 이율은 초과되는 금액은 이제 자본이득 소율, 소득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연계증권이라 해서 손해보험사의 대제 채권을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생명보험사도 미국에 3,000개가 넘는 보험회사들이 사망 리스크나 장수 리스크 관련해서 필히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사망률이 극단적으로 증가할 때, 그래서 아까 발표 때도 제가 발견했는데 mortality catastrophe bond라고 해서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질병, 코로나 포함, 뭐 전쟁 이런 식으로 하는 대제 채권의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들의 입장에서 사전에 예상한 것보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므로 당연히 그 부담해야 되는 지급액이 커지고, 그것이 이제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연계증권의 이제 한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보험사의 이제 부수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표에서 있었던 장수 채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라이프 세틀먼트, 그다음에 혹 또 뭐 장수 파생 상품까지도 지금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보험연계증권은 보험 리스크를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가 자본시장으로 전가를 하죠. 그러한 유가증권인데요.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필요하고요. 신설돼야 되고 또 정비가 돼야 됩니다. 당국의 적절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코멘트 드렸던 그 지급 요건의 트리거, 손실이나 인덱스, 변수 등의 그러한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보험연계증권뿐만 아니라 생명위험 관련해서도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보험연계증권을 연계증권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 법제도 마련, 보조금 제도 시행 등 많은 실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 드리면서 토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인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앞에 우리 조영은 연구위원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다양한 트리거 지금 NAIC에서 실제로 추천하는 손해보험 쪽의 트리거 그리고 생명보험의 우리 전매제도 라이프 세틀먼트 관련된 추가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기 대표님에게 아까 못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스트 코리아 민홍기 대표입니다.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자료를 받아보고서 제가 준비했던 방향을 좀 바꿔서 워낙 준비를 꼼꼼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추가로 더 할 건 없고 저는 이제 다만 그 ILS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마켓 파티스 시장 참여자로서 좀 약간 현장의 소리 좀 약간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좀 싱가포르가 약간 좀 벤치마크를 하는 약간 그런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보험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항공의 수가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답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2002년으로 돌이켜보면은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4강 신화가 있었고 또 이때는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보험 시장이 약간 이제 흡뜨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컸고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던 이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싱가포르 MAS가 싱가포르는 앞으로 아시아의 보험 허브이 될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계셨던 분들은 그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설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0년 전입니다. 지금 20년이 지난 이제 지금 결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를 볼 수 있지만은 제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지표를 제가 봤습니다. 보험 산업이 각 나라의 GDP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그걸 비교해 봤습니다. 2002년도를 보면은 싱가포르는 4.1%, 우리나라는 한 2.9%였습니다. 이 지난 20년 동안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죠. 저희는 3%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싱가포르는 지금 7.3%, 저희의 2배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싱가포르는 산업 구조가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제조업이라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의존도가 워낙 높긴 하지만은 저희는 경제 성장하는 만큼 보험 시장이 커진 것 외에는 사실 파이가 커졌다고 할 수는 사실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싱가포르는 보험 산업의 그 GDP에 대한 기여도가 2배 이상, 저희의 지금 2배 이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2018년) 아까 지금 그 조현 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에 소위 말해서 ILS 그랜드 스킴을 갖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ILS 허브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ILS 그랜드 스킴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트랜잭션마다 맥시멈 싱가포르 달러로 200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억 정도 되고요. 아까 제가 좀 최근 업데이트를 하면 지금까지 23개의 ILS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비슷한 제도를 갖다 뒤늦게 도입을 했고 홍콩은 홍콩 달러로 한 1200만 불, 약간 거의 비슷한 수준
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지금까지 3개의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앞으로 이런 모습이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이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좀 저는 이제 걱정이 되고 좀 우려가 앞섭니다. 물론 IRS가 기존 재보험, 트래디셔널 재보험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아까 보셨던 이 그래프가 좀 더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이 퀴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싱가포르 보험업계에서 이제 싱가포르 보험업계에서 일한다는 게 꼭 뭐 삼성물리, 코리안물리에서만 일한다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 나와 있는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제가 손보가 한 100명, 생보가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몇 명이나 될까요? 상대적으로. 뭐 저 숫자 모릅니다. 근데 12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ILS를 뭐 제도를 보완하든 어떻게 세든지 ILS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게 100% 담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콜라테럴라이즈 재보험 형태는 100% 콜라테럴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파산의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전한 재보험 시장, 대한 재보험 시장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번 이제 혹시 2023년 특약 재보험을 겪어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매우 잔인한 특약 시장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드 마켓인데 지난 2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하드 마켓이었습니다. 요율은 2배가 올라가고 캐파시티는 반으로 줄어들고 거의 원사들이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거의 뭐 좀 격한 표현을 쓰자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가지고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요율과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러면 2024년에는 이게 좋아질 거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재보험 시장이 이렇게 하드화됐다는 것은 사실 원가 인상 요인, 중요한 원가 인상 요인인데 그렇다면 이게 사실 이제 원수 시장에서도 이게 반영이 되고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험으로서는 아직도 무모한 요율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은 2024년 재보험 갱신은 훨씬 더 어려워질 거고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하는 티어 1 재보험자들은 한국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외국계 보험회사가 한국을 떠나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프루덴셜, ING, 아비바, PCA들 이미 다 철수를 했고 나머지 외국사들도 기회를 봐서 언제든지 지금 엑시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보험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기존에 한국에 진출해 있는 재보험사들도 그동안 과거에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국을 엑시트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걱정이 들고 그리고 국내 원수로서는 만일 이제 이런 ILS를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위험 전가를 한다.
이거는 제 생각에 외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혁신 상품, 선진 상품을 갖다가 실제로 그 위험 전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구나.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투자자 국내 그 보험회사가 만일 이제 ILS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 있는 보험 리스크에 진출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도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ILS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갖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와 코릴레이션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포트폴리오에 뭐 5%, 10%를 갖다가 이 종목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투자 상품의 다변화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갖다 극대화하자는 거는 약간 그건 약간 세컨더리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뭐 원수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재보험 시장의 다변화도 될 수가 있고, 또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의 대체 상품이 되고,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한 2016, 2017년경에 그 ILS 상품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상당히 운이 안 좋았죠. 아까 이제 보여주신 자료는 이제 A1 자료 2017년까지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 이후로 특히 이제 캣 관련 이제 ILS는 계속 손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국내 투자자들이 ILS 시장에 처음으로 했다가 들어왔다가 계속 손해를 봤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 ILS 시장이 단순히 캣뿐만 아니라 난캣 그 종목에 대해서도 그 ILS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 그 허리케인 이안 이후로 또 캣 그 상품 ILS 캣이 굉장히 그 가격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ILS는 매력 있는 그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감독원 사람들을 보면 제가 항상 좀 깜짝깜짝 놀랐던 게 이분들은 마켓 세미나에 와서, 물론 그들은 이제 영어가 됩니다. 마켓 세미나에 와서 메인 스피커로 나와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주문할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라.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 굉장히 좀 약간 부러워했는데, 사실 이제 뭐 과거에 우리나라도 뭐 이제 뭐 공부가의 뭐 금융허브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고, 또 이번에도 좀 인베스트 K 파이낸스라는 이제 5월 할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LS를 갖다가 좀 제도화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이렇게 아주 손쉬운 방법, 이 인베스트 K 파이낸스 목적에 부합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뭐 생생한 민홍기 대표님의 토론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토론 넘어가기 전에 제가 민 대표님 나중에 이제 듣고 싶은 질문이 아까 생겼는데, 아까 일반 보험 시장이 굉장히 이제 하드해서, 그죠? 지금 재보험 시장이 굉장히 하드해서 지금
그래서 재보험자가 떠나고 있다 하는 말이 약간 모순적으로 들렸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 보험 시장에 하다면 보험료율은 높고 캐패시티는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그 이유가 뭐 이 덤핑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 하나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내 ILS 하시면 그럼 국내에는 ILS 뭐 태풍 이런 거 하시자 어떤 종목으로 어, 어떤 패를 하는 게 적절한지 그 말씀을 한번 예. 해주시면 나중에 다시 부탁드리고요. 지금 토론은 오영수 대표님에게 넘어가서 오영수 대표님 토론 듣고 지금 다시 우리 발제하신 조영현 대표님과 민홍기 대표님한테 다시 또 코멘트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영수 고문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장의 오영수입니다. 그, 제가 오늘 그 발표드리는 의견은 그냥 전적으로 제 개인 의견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약속한 바는 없는데 민 대표님 발표하신 내용하고 많이 겹쳐가지고 조금 뭐 그런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ILS 얘기가 사실은 학계에서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정책 당국도 검토를 아까 발표문에 있듯이 뭐 이미 꽤 오래전에 거의 1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2014년이면. 그런데도 왜 여태 도입이 안 됐을까 이제 발표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걸 갖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뭐 발표문에도 그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우리나라가 뭐 태풍이 오면 뭐 허리케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도 이렇게 이제 다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기존의 통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제도 도입되는데 뭐 한 1, 2년 걸린다고 생각하고 몇 년 뒤를 생각하면 꼭 그럴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송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꼭 대제가 아니라도 이렇게 뭐 라이프 세틀먼트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활용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캡펀드가 자연재해만 활용된 게 아니고 사이버 보안 쪽에도 이제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험에 대해서 이 캡펀드를 지난 1월 달에 발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험 연계증권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정책 당국자들은 늘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온갖 일을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아마 이제 뭐 정치 구도나 또는 행정에 대한 책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부담이 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단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소액 단기보험 제도인데 소액 단기보험 제도 만들어 놨더니 뭐 하나도 신청도 안 하더라.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뭐냐 민망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반대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금융재보험 제도도 논란이 굉장히 많다가 겨우 이제 허용이 돼가지고 하니까 이용하는 사례들이 나왔고 더군다나 이제 이 새로운 제도 회계제도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전성 제도 하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이제 쓰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당장의 효과를 볼 거냐 말 거냐를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이게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보험에 대한 좀 뭔가 혁신적인 노력을 한다 한국이 그런 것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조금 뭐 장점 단점에서 막 논란이 되고 제대로 이게 정착이 안 된 제도라고 하면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미 이게 많이 정착이 돼 있는 제도고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가 간에 이게 ILS 발행을 둘러싼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우리는 좀 이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이게 새로운 대안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고 나면 이것을 이제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대한 판단은 결국 시장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시장 조건에서는 뭐 ILS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뭐 시장 요건이 바뀌게 되면 뭐 덜 활용할 수 있고 계속 바뀌는 것이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뭐 항시 이게 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너무나도 이제 그 부정적인 입장에서 그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공급 측에서의 얘기라면 이제 수요 측에서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이제 민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했는데 뭐 손실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모가 지금 ILS나 이런 것을 수용할 정도의 규모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오늘 아침에 이제 토론을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하고 싱가포르하고 비교하면 자본시장 규모가 우리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상장회사 수도 더 많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싱가포르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될까? 결국은 이제 그 자본시장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이제 생태계의 문제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까 이제 그 조영현 박사님이 이제 자세히 설명했고 그 이제 당사자들끼리 좀 충분히 협의를 하면 제도는 도입이 될 텐데 제도 도입 위에도 이제 좀 생태계를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결국은 이제 트리거가 굉장히 그 중요하게 그 작용을 하고 또 이 트리거를 판단할 때에 활용되는 것이 데이터와 이제 모델인데 이 부분에서의 뭐 정확성과 신뢰도가 좀 그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그 갖출 필요가 있다. 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ILS 투자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신용 절벽이라든지 또는 모델링 위험이라든지 유동성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 이제 허용하기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착된 다음에 가능한 범위에서 이제 소매 투자자들도 이렇게 허용하는 이런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이 도입을 할 때 보게 되면 기관 투자가의 이제 상호 방식만을 이제 허용을 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이제 투자자 보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ILS가 그 좀 도입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제적인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싱가포르 사례는 너무나 이제 자세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영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보수당에서 그 뭐라고 했냐면 영국에서는 이제 ILS를 이제 담당하는 것이 그 잉글랜드 은행의 이제 그 산하에 있는 이제 PRA 우리로 말하면 이제 건전성 담당하는 이제 금융감독청인데 여기에 이제 그 전담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더 너네들 감독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근거로 든 것이 뭐냐면 싱가포르는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18건이나 ILS를 발행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싱가포르한테 가르쳐 주고도 겨우 이게 5건만 승인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질책을 했다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국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제 금융 선진국이고 그다음에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앞서가는 나라인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그 나왔냐면 평가가 결국은 너무나도 이제 승인 과정이 그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승인 절차를 지체시키고 속도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제적인 경쟁이 안 된다고 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적격한 그 상태면은 심사나 승인 절차도 간소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걸 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을 거냐 틀릴 거냐 이 부분은 뭐 그 논의로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국제적으로 볼 때 이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 또는 보험 허브가 되기 위해서 이 당국들이 이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우리도 만약에 금융 허브가 되고 또 보험 허브가 되겠다고 하면 이런 노력들을 좀 같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제도도 이제 제도대로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생태계에도 이제 같이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영수 고문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에 가기 전에 혹시 오늘 오신 그 플로어에서 오신 분들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뭐 여유가 있어서 우리 토론자분들 우리 민홍기 대표님, 송인영 교수님 코멘트 있으시면 한 번씩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 정윤 연구위원님에게 최종 코멘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민홍기 대표님. 네, 아까 하드마켓 제가 설명을 잘 제대로 못한 건 이제 2023년 특약 갱신이 워낙 하드마켓이었기 때문에 원수자 입장에서 보면 원가가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그게 그러면 이제 원수 시장에서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특약이 하드마켓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재보험자 입장에서는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손해율이 더 네. 그러니까 재보험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원수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원수 보험료를 예. 받아들이고 손해율을 낮춰야 되는데 예.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직도 경쟁을 하고 있고 요율은 더 내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원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손해율은 더 높아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지금 현재로 예. 봤을 적에는. 그렇게 되면 재보험자로서는 이거는 아니다. 예. 포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종목은 이제 캣이 이제 가장 이제 잘 알려졌지만은 그 모든 종목도 사실 데이터만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ILS를 통해서 그 위험 전가가 가능합니다. 뭐 화재 보험이 됐던 아니면 뭐 캐주얼티 보험이 됐던 다 가능을 하고요. 시간 있으니까 예. 좀 추가로 예. 다른 말씀. 이제 라이프 세틀먼트는 이제 제가 라이프 세틀먼트는 ILS 가능하지만은 이제 약간 이제 그 부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계약자가 빨리 죽어야지 이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윤리적인 딜레마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내재 가치 위험에 대해서 좀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거를 용어는 이제 VIF라는 용어를 씁니다. Value in Force. 그러니까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미래 이익을 현재가로 이제 가져오는 걸 갖다 이제 Value in Force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유동화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손해보험회사들도 장기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금액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상위사는 이게 뭐 10조 이상이 될 수가 있고 몇 천억에서 수조 단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동화해서 이제 가장 아까 예를 들어 주셨지만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M&A에 필요한 자금을 도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킥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은 킥스가 들어와서 이제 이거는 불가능하지만은 이제 이게 CSM이라는 항목이 없었을 적에는 이것을 이런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솔베이스 마진을 높이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건 불가능하게 됐고 이제 가장 큰 효과는 이거를 현금을 갖다가 좀 땡겨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the VIF
이제 유동화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재보험 그 투자자가 캐시를 갖다가 실제로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캐시 없이도 이제 어카운팅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 이걸 갖다가 실제로 캐시를 줘서 유동화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캐시플로우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그리고 EU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생보사들이, 중화의사들이 그 mass lapse 때문에 그 캐시플로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은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송인정 교수님, 예, 네, 저의 코멘트는 그대로고요. 활용할 수 있는 좀 유인해서 저희가 지금 IFRS 17 그리고 금융자산 IFRS 9, 킥스 관련해서 요구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요구자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ESG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대제니까 뭔가 environment의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 복리를 증진시키면서 투명성, 거버먼트까지 커버되는 이런 ESG 측면에서도 보험연계증권이 활용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다는 두 가지 추가적인 코멘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고문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현 연구위원님 최종 마무리 코멘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냥 일단 ILS가 어떤 게 있고 그다음 현황이 최근 어떻다 이런 거를 중심으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중요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좀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저도 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 한 2007년 정도부터 이 ILS 제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굉장히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제도는 이미 뭐 다른 이런 싱가포르나 뭐 다른 나라 유사한 게 많고, 도입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예, 그다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금융당국의 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그리고 뭐 투자 부분도 사실 투자자가 점점 더 늘고 있잖아요. 이런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 아까도 보셨듯이 과거에는 캣본드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사실은 캣본드 이외의 시장도 지금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면 활용할 그런 방법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재보험을 대체할 그런 수단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게 늦었다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굉장히, 아까 민홍기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K 인슈어런스 뭐 그런 거에 어떤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세미나, 우리 ILS 세미나를 하기 전에는 오늘 상당히 이제 좀 테크니컬한 이슈, ILS 상품을 어떻게 뭐 구성하고 만들고 이런 얘기를 뭐 생각했었는데, 오늘 와서 이제 이 설명 자료를 듣고 오늘 또 대표님들 그다음 고문님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거는 그거였어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그 단어는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우리는 글로벌 되기는 싫어하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2015년도에 싱가포르, 사실은 우리나라 재보험 허브 관련된, 지금 이런 얘기해도 되겠죠. 정부 용역을 받아서 제가 싱가포르 출장을 제가 제법 오래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MAS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사들 이렇게 만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감독 당국들은 회사를 유치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MAS가 그리고 이제 얘들은 이게 정말 뭐 글로벌이 본인의 정말
가야 되는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한데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보고서가 나이스하기를 바라지 이 진정으로 금융 글로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덜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신 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지금 IRS나 또는 뭐 다른 이슈 우리가 규제, 끝내 이게 거의 뭐 모든 것들이 규제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 규제와 관련 뭐 단기보험 이슈, 그다음에 캡티브 인슈런스 이슈, 거의 모든 이슈들이 좀 사실은 규제에 좀 묶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규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39회 산학 세미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